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3년 7개월 만에 서울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오늘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용산 시대가 이제 끝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3년 7개월 만에 다시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사무실장이 여민관에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도 여민관으로 또 만들겠다. 그러니까 참모진들하고 같이 붙어 있겠다 이런 그 구상인데 청와대 복귀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새로운 이제 그야말로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말이죠. 네.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게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에 옮기는 게 그렇게 급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도저히 용산에 옮긴다는 이유가 국민과 소통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소통했습니까? 그래도 용산 간다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게다가 얼마나 불편을 많이 줬어요. 그 출퇴근하고 이제 네. 관저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군 시설 다 이제 합참도 그렇고 말이죠. 예. 국방부도 그렇고 어쨌든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됐고 예. 앞으로 또 투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네요. 용산에 있는 한은. 근데 다시 청와대로 옮기면서 이게 이사비용도 엄청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게 지난 정권 때 첫 업무가 용산에 옮기는 거였고 지금도 여전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 여전히 있는 거 네. 특검의 지금 수사 대상이고 예. 아직도 밝혀지도 않았고 왜 이런 정말 생각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복귀한다는 게 청와대 가진 시설이 다 있거든요. 예. 영민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으로 복귀하는 뭐 이미 정상이 됐습니다만 네. 물리적으로는 아주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내외에 가서도 청와대라는 게 구중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들이 소통을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예. 그건 지금 현재 국정 업무 보고도 생중계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청와대 복귀의 의미는요? 네, 뭐 저는 소통과 권위가 다시 이제 조금 본격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2년 한 반 그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데 청와대는 한 4개 구조가 주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공간이 있고 본관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동이 1, 2, 3동이 있습니다. 그걸 네. 지금 여민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정상들 맞이하는 그 공간은 이제 저기 영빈관이 있고 그다음에 예. 기자들의 일하는 공간이 춘추관 이렇게 네 예. 개가 있는데 지금 뭐 영빈관은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춘추관은 뭐 보강해서 기자들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비서동 세 곳입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본관을 사용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곳의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본관 사용보다는 비서동에서 사용하는 걸 하겠다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서 근무하겠다 안 하겠다 그 의지가 아니라 예. 정말 여기서 대통령이 뭐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부 시절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동 들어가는 게 여민관이라고 부르고 네. 보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위민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수 정치의 가치는 위민, 백성을 섬긴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진보 정치에서는 이것을 백성과 더불어 가겠다. 그래서 여민 동락이라서 여민이라는 건데 저는 뭐 그 말의 의미가 뭐 백성을 위하든 뭐 백성과 함께 가든 그게 저는 뭐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그건 뭐 예. 그 이름을 붙이는 네이밍의 차원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일할 의지를 갖고 비서동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비서동에 들어가서 그러면 실시간 정말 대통령 참모들과 일을 하긴 하되 정말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느냐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남은 대통령 임기 4년 6개월을 보내면은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또 권위와 불통의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그건 예.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름에 너무 국한하거나 위민과 뭐 비서동에서 근무한다는 형식에 국한되지 말고 나중에 정말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다가 청와대를 잠깐 거쳐서 퇴임은 세종에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종 뭐 의사당 세종 집무실도 빨리 속도 좀 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임기 내에 그러면 세종 집무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예. 이제 국정 업무 보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죠. 네. 세종 집무실 빨리 하고 또 세종 의사당도 빨리 이제 완성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충남 그 세종 그쪽에서 말이죠. 이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세종 의사당 얘기도 나오고 국회 이전 얘기도 나오고. 근데 국회 이전은 아니고 세종의 의사당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회는 여기 있대. 음. 의사당의 건물 또 만드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 임기 내에. 예. 임기 내에 그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던 것인데 그 충남이나 그 세종 그쪽의 대전의 그쪽의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항상 선거 때마다 이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유야무야 되고 이렇게 여러 번 과정을 반복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일단 이제 퇴임은 이제 세종시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왔던 것이고 어느 예.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토의 중간에 의사당과 집무실이 있으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면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예. 저는 반드시 전 퇴임은 청와대가 아닌 세종 집무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세종 그쪽에서는 이제 집무실을 다 완성하기에는 2030년, 뭐 2029년, 30년 이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언급했잖아요. 네. 세종 임기 내에 이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바로 이제 형식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저는 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표현을 굳이 제가 비유하면은 뭐 아침은 용산에서 먹고 점심은 청와대에서 하고 내가 저녁은 그럼 세종에서 먹겠다 이런 지금 의미로 들려요. 예. 근데 이렇게 형식주의적인 그 플랜이 뭐가 중요하느냐? 중요한 거는 지금 세종으로 간다고 쳐요. 세종으로 간다고 쳐도 세종에는 대통령 집무실 분원이 전 있을 뿐이지 그게 본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아서 수도가 서울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국가의 컨트롤 타워로서 인정받는 게 가능하고 모두 다 그렇게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세종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다른 모든 정부기관들이 아직도 옮겨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만 간다면 그러면은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 전 너무 형식주의적인 이런 데 귀결되지 말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지만 네. 그 이른바 타임테이블에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정작 중요한 일은 제대로 못하고 세종에만 가는 게 그게 시간 타임라인에만 국한된다 그러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청와대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세종으로 가는 건 다음 대통령과 다음 정부가 해도 되는 일이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그대로 지금 흔들리는 국가를 바로잡아 주는데 진력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세종까지 가겠다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형식주의적 예. 그런 플랜들이 결국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소통과 실질을 숭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굳이 그런 것은 너무 국한하지 말고 예. 지금 현실적인 국정 운영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많은 시각차를 느낄 수 있었네요. 자, 그리고 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송원석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 발언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양당이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자.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일단은 정해보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양당이 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민주당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네. 불가능한 건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완강합니다. 절대 통일교 특검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보수 야당이 이제 합의했어요. 그리고 예. 추천 방식이나 대상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이견이 아니었던 거였죠. 당연히 쉽게 타결될 수 있는 거고 타결이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문제 이제 민주당이 이제 통일교 특검을 어떻게 받느냐 문제인데 지금 지난주에 나온 여론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하는 층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어쨌든 좀 높게 나왔어요. 예. 통일교 특검에 대한 긍정 그 여론이 많았는데 네. 이런 건 있어요. 지금 통일교 특검 이 문제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죠.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전재수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또그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세 사람 이제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건데 네. 이미 전재수 전 장관은 이미 이제 한번 소환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 통일교 관련인데 지금 거의 유일한 거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입인데 예. 진술인데 이 본인이 지금 말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넣겠어. 상황이에요. 예.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특검 이거 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의견이 일관되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텐데 예. 문제는 일단 여론이 지금 일단 긍정 여론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냥 이 시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좀 생각보다 빨리 하고 있고 네네.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거 좀 본 다음에 이거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겠다고 한다면 특검으로 가도 이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잖아요. 예. 지금 뇌물 같은 경우도 이미 2천만 원 얘기가 나와 2천만 원 압수 영장이 그렇게 적시돼 있다고요. 네. 시계는 1천만 원 상당이고 근데 3천만 원이 넘어야 이제 지금 이른바 이 공소시효를 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뇌물로. 근데 이 예. 뇌물죄로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12월 말일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걸 따지면 실효적 측면에서 볼 때도 이 특검이 별로 무마할 수가 있다는 얘기,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지금 보수 야당들이 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시간 더 오래 갈 거라고요. 네. 근데 만약 경찰이 빨리 수사를 잘 하고 그런다면 특검이 필요 없을 것이고, 예. 영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지금 왜냐하면 권력의 눈치 보는 것도 아닌 게 예. 지금 여야가 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흘러나오는 이 여러 얘기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나 야나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할 짤 수 없어요. 예. 근데 단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 국면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3대 특검에 관련돼서 말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야가 다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일교 관련 의혹의 대상자들이 그래서 이건 누구 유불리를 딸 수 없다면 정말로 수사의 실효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특검으로 오히려 늦어진다면 특검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과거에도 보면 특검이라는 게 되게 유야무야 끝난 적이 꽤 많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특검을 민주당이 하자고 그러면서도 또 이걸 안 한다면 명분이 약한 것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 경찰 수사 좀 보고 그리고 여론도 향후에 또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예. 수사의 실효성 측면도 보고 그럴 때 결정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는 이걸 한번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3대 특검 이후에 미진한 부분 2차 종합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2차 특검을 띄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통일교 특검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먼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주전에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2차 종합 특검은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저게 바로 선택적 특검이잖아요. 예.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특검만 5개 출범했어요. 이미 이른바 이 3대 특검 외에도 관봉건 띠지 특검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쿠팡 특검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특검이라면은 이재명 정부의 어찌 보면은 뭐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온갖 특검은 다 하면서 이 특검 통일교 특검 못 한다. 더더군다나 지금 뭐 3대 종합 2차 종합 특검이요. 그 내란 특검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250건 받은 거 가운데 한 20개 빼놓고 나머지 다 정리했고 예.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관련이 없었고 김건희 여사도 여기 보니까 관련이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의 단독적인 어떤 결정이었던 것 같고 이미 큰 틀의 조사는 다 끝내서 나머지 자잘한 것만 경찰로 이첩했다는데 그럼 자신들이 임명한 특검이 이렇게 조사를 잘했다는데 뭘 또 특검을 합니까? 예. 김건희 특검은 아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고 최혜병 특검은 2명 딸랑 구속 기소하고 끝났어요. 지금 전체 이 1차 특검의 3대 특검 전체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반려된 게 절반이 넘어요. 예. 그러면 이런 특검을 2차로 간던들 그러면 없던 영장이 다시 나옵니까? 안 하던 구속을 다시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그런 인식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특검은 쏙 빼겠다? 왜 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했던 특검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분리했던 거는 무조건 경찰이 잘할 거라고 하는데 어제 전재수 의원 조사했죠? 네. 그 금요일 날. 근데 그걸 보니까 그래요. 한학자 총재라든가 윤영호 본부장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증거가 수집된 다음에 마지막 관련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 불러서 12시간 조사해요. 그래서 뭐 혐의 입증하지 못했다고 면죄부 주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때 가서 특검하자고요? 그럼 이미
관련자들 증인 증거 다 없애진 다음에 특검하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동의를 못 받을 뿐더러 우리 저 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예. 상당히 여론의 향배가 안 좋아요.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도 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적 유불리를 따진 특검 수용을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예. 그런 특검은 오히려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 특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아마 상당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의 지금 수사 상황, 수사에서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경찰이 사실 명운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러게요. 예. 지금 검찰청 폐지는 이제 결정이 됐고 예. 그게 실행이 되는 게 내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보완을 마련하는 건데 보완책을 경찰이 명운을 걸고 하겠는데 여론의 어떤 방향도 그렇고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예. 근데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여론이 높게 나온 게 그 특검을 하자라는 여론이 높게 나온 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인사들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여권 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미 김규환 의원은 뭐 지금 야권 인사잖아요. 네. 전 의원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다 해보자. 아마 그런 생각으로 다 양측에서 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양 예. 진영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네. 또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있고 예. 지금 경찰이 빨리 속도를 낸 이유가 이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뇌물죄도 2천만 원 이하는 안 되는 거라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명분서를 세우는 건데 아무튼 민주당은 특검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그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특검에 대해서 그때 누굽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죠 예. 자유한국당 그때 드루킹 원내대표를 간직하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예. 드루킹 이제 그 특검을 이걸 과연 이제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이제 윤영호 전 법무장에서 입에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거나 그럼 아마 이 특검 이슈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네네.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그럼 아마 특검을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검을 예. 받아들이지 않기 어려울 텐데 이게 통일교 측에서 계속 윤영호 전 법무장이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른바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면 그거 하나만 보고도 특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향배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만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오늘 만나서는 가장 큰 이 고위 당정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좀 부동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이제 그 15 대책을 내놓으면서 뭐라 했냐면은 2030년까지 135만 원으로 공급하겠다, 아파트 공급하겠다 했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2030년이면 이재명 정부 다 끝난 다음에 그 예. 주택 공급하면 그게 되겠냐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 했냐면 연말까지 그러면 우리가 네. 재개발 재건축의 문턱을 낮춰서 현실적인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걸 법령 개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군구별 부족분을 우리가 아예 수치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연말이 언제입니까? 이제 열흘 남았어요. 열흘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긴급 당정 회의를 한 거예요. 오늘 아마 핵심적인 가장 그 부분은 아마 이 부동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9일 남았는데 네. 이 사이에 입법도 완료하고 수속 공급 대책이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형식주의적 타임라인에 쫓기면 꼭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뭐 연말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정부와 정책이 해야 될 일은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불신을 가져와서 지금 서울 집값이 그렇게 굉장히 단기간 내에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결국 대책을 못 만들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순간 시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뭐 어떤 수치라든가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얘기보다는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당정협의의 시그널이 나와줘야 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에 좀 밀려서 하는 느낌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주요 주제는 뭘로 잡아야 되는 거죠? 부동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대전 충남 통합 문제가 이제 하나의 그 이슈로 아젠다로 제시가 됐어요. 네네. 좀 업무보호 때도 그렇고 이거 사실 그 지난 정권 때도 얘기가 나왔던 예. 그런 의제들이거든요. 대전 충남 통합 문제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그 5국 3극이라고 5국 3특이라는 예. 거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 이건 뭐 연말에 할 수는 없는 거죠. 도저히. 네. 크게 이제 우리나라 이 국토를 8개 지역으로 나누겠다는 예. 거잖아요. 광역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시작을 이걸로 시작하겠다라는 느낌인 것 느낌이죠. 같아요. 대전 충남 통합을 하는 건데 이것도 물론 이제 정치적인 여러 이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야당에서는 뭐 이걸 또 지방선거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네네. 이게 고위 당정협의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물가 문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예. 나올 텐데 이제 더 예민한 게 지금 아까 말씀 나왔던 이제 특검 문제라든지 또 내란 특검 등 이른바 이제 2차 예. 종합 특검, 추가 특검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정 협의라서
정책적인 거에 국한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문제, 물가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을 전해드렸고 끝나고 또 브리핑이 있으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근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 하나로 통합돼서 하나의 자치단체장을 뽑자 이런 그 취지잖아요. 네. 이게 될까요? 저는 이게 뭐 얼핏 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광역단체 통합 한두 번 얘기는 아니에요. 부울경 뭐 메가시티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도 얘기 있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잘 안 예. 된 이유가 뭐냐면 선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민 투표를 거쳐야 돼요. 이게 입법 사항이긴 해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여기를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건 우리 지방자치법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여기서 얻어야 돼요. 부결되면 못 해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통과된 다음에 주민투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투표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원래 주민투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입법사항을 2월까지 마무리해야 6월에 이제 말하자면 단일 선거가 돼가지고 단체장 하나 뽑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주민투표도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들어가줘야 되는 게 계획인데, 근데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어요. 네. 정치적으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사안을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고요? 그거는 주민의 의사가 반하는 거죠. 국가가 자치단체에 개입하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론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원래 발의한 법안 아니냐. 네. 그 대통령 민주당이 원래 반대했는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받았으니 이거야말로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예. 이거 기계적인 방식이고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 네. 왜 꼭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되냐는 정략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중요한 건 이렇게 막 시간에 쫓기는 통합이 아니라 진짜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은 예.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기 두 개를 합하면은 무려 350만에 서울, 경기 다음에 그 인구가 됩니다. 예. 이런 데를 그냥 무조건 시간을 6개월 안에 쫓겨서 한다고요? 저는 물론 방향은 좋아도 예. 이런 식으로 주민 통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사전에 컨센서스가 없으면 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뭐 그런 건 이해합니다만은 예. 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정치권이 강구해야 된다.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도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렇게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그동안 찬성을 해온 그렇죠. 상황인데 이번에는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등판설 때문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인 설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그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지금 뭐 대통령은 개혁이다, 이게 통합이다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 네 사람을 보내서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은 예. 이게 정치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아까 더더욱 중요한 주민 동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장훈식 뭐 비서실장 뭐 출마하지 말라고 선언은 뭐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 자체가 예를 들어 안 하고 선을 긋는다거나 네. 내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다거나 이런 식의 뭔가 정치적으로 후속 조치가 없으면은 예. 이걸 굉장히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그럼 야당 동의를 제대로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이게 꼭 왜 강훈식 실장 이어서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예. 예를 들어서 통합이 안 되면 강훈실장을 뭐 대전시장이나 충남도지사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통합된 그 광역화된 자치단체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자꾸 강훈식 실장이 비서실장이니까 강훈실장을 이 통합된 이 광역 단체의 장으로 내세우려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일단 적확성, 네. 정합성이 떨어진다고요. 예, 예. 아, 그럼 강훈실장은 충남지사도 되고 대전시장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자꾸 통합이라는 것과 별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자꾸 강훈실장하고 초점을 맞추는 게 그 논리가 일단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이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윤석열 정부 때도 자기들이 더 많이 추진했던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거였는데 이제 와서 이거 하겠다는데 또 못할 게 뭐 있냐는 생각이 들어. 또 하나가 그러면 네. 법을 통과시키고 6월 전에 완전히 통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너무 야당에서 너무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예.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주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그러니까 그 요새 공개적인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같은 북한 매체의 접근성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니냐. 그 노동신문이나 그렇게 북한 매체를 접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휘둘릴 거 아닐 것 같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야당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비판하고 있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이제 이념적인 아주 그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이슈예요. 네. 노동신문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자라는 얘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언론들은 이거 다 보고 있다고요. 그 기자들은 봐도 되고, 언론은 봐도 되고, 국민들은 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당연히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노동신문 이 문제를 무슨 뭐 개방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네네. 노동신문에 접근하고 싶고, 과연 노동신문 내용이 뭘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 우리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 북한과 우리와의 국력은 그 국력을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전 노동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규제가 있다면 예. 이거 좀 풀자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해요. 예. 노동신문 다 국민에게 보게 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야당이 과도하게 글쎄요 뭐 야당에 제가 접근을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에나 이거 색깔로는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이건 시대도 바뀌었고 예. 게다가 모든 게 다 개방된 시대예요. 그 노동신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여기를 뭐 완전히 열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보고 싶은 사람들 보게 하는 것. 예. 그거가 왜 그렇게 나쁜 거죠? 네. 그럴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 매체 접근하는 게 좀 위험한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 저는 이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그 말하자면 지적 수준과 판단력이 높아져 가지고 노동신문 정도는 전혀 우리의 위협의 체제 위협이 안 돼.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대통령의 이중적인 이런 판단을 저는 좀 비판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우리한테 얻는 이제 정보가 그 말하자면 대북 확성기하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이거든요. 금지시켰어요. 예. 자, 대북 전단은 금지시키면서 뭐라 했느냐? 북한 주민들도 인터넷 다 볼 텐데 그까지 대북 전단 보내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했어요. 북한 인터넷 됩니까?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남쪽 정보를 듣는 게 대북 전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체제 우월성을 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노동신문은 보장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 그래 넘어갈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 뭘 하겠습니까? 드디어 남조선이 우리 체제 우월성을 인정해서 노동신문도 전 국민에게 보급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왜곡된 정보를 또 어떻게 비대칭화된 정보를 어떻게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은 또 우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 얘기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위성락 실장한테 물어요. 예. 아니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는 건 너무나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일부러 저는 모른다고 한 건지 예. 아니면 뭐 진짜로 모르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런 식의 안보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안에 따라서 이중적이고 어떤 사안은 편리적으로 파악하고 이러면은 우리 국토를 보유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원수와 통치권자가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 야당 대표가 지적하는 굴종 얘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중잣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뼈 아프게 얘기하는 거지 노동신문 정도가 공개된다고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대통령이 이중잣대를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오늘은 두 분이 그 상반된 의견이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날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